자, 35강부터 보겠습니다. 35강 보시면요. 먼저 1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판서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량행위도 행정행위죠. 즉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각하하면 안 돼요. 처분이니까. 따라서 본안 판단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일탈남용이 있으면 인용을 하고 없으면 기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른바 의무이행 쟁송이거든요. 그런데 의무이행 심판은 있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되죠. 그게 2번이고요. 그리고 3번은요. 이른바 부작위 청구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안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됩니다. 4번은요. 자, 주관적 소송은 항고와 당사자, 객관은 민중과 기관, 그 개념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분 그 자체를 다투면 그러면 항고지만 처분 등이 원인이 된 법률관계, 예를 들면 토지 수용이 되어서 보상금 달라는 것들 또는 그 밖에 바로 공법상 계약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왜 돈 받을 권리가 행정청의 결정으로 비로소 생기는 게 있고요. 행정청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은 꼭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은 굉장히 개념이 넓잖아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함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광주민주화운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 없으니까 민주화운동 그러면 항고, 광주민주화운동 그러면 당사자성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이미 곧바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성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도 어떻게 되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공단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정이 곧 처분이 돼요. 그런데 결정으로 이미 권리가 생겼죠. 그럼 이제 행정청이 결정이 있고 나서 행정청이 안 줘요.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건 처분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요. 굳이 취소성을 제기할 게 아니라 곧바로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성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미지급 이렇게 나오면 당사자로 가십시오. 아시겠죠? 미지급 그러면 당사자로 가시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연금관리공단의 지급 결정으로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니까 처분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연가보상비라는 게 이게 연차입니다. 연차. 근데 왜 직장인들 월차 연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쓰면요. 그러면 그 6개월이 지나서 6개월까지 쓰질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일 동안의 연차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10일치의 급여가 나옵니다. 10일치의 급여.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곧바로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돈 달라는 것은 돈 달라고 제기하면 돼요. 행정청의 결정을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자체는 이게 부당이득이 절대 아니라 그랬죠. 부당이득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요. 국가가 원래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물건을 살 때 내는 게 부가가치세인데요. 근데 이제 거래 단계에서는 최종 소비자인지 영업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일단 세금이 붙어 나갑니다. 붙어 나가고 만약에 그 차를 가지고 제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부가가치세는요. 일단 국가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아니라면 환급해 줄 것이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 그러니까 애당초 국가가 이득을 취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돈관계죠. 세법은 공법이니까 행정소송. 그 중에서는 돈 달라는 게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부당이득과 부가가치세는 꼭 구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10번과 1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도요. 일종의 행정주체거든요. 행정주체가 되고 그 행정주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바로 이른바 조합원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이러면 이거는 행정주체와 구성원의 관계니까 공법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이루는 구성원이 조합원인데요. 실제로 조합이 일을 하는 것은 조합장이나 조합 간부가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조합장이나 조합 간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근로계약이에요. 정확하게는 위임계약인데 여러분들은 뭐 위임계약이라는 게 낯서니까 근로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 조합장은 매달 월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민법상의 근로계약이다. 따라서 이거는 사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합과 조합장 이러면 이거는 사법관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이라는 것도 결국에 뭡니까?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니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면요. 우리 아파트는 몇 층 지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겠죠. 10층으로 한다. 평수는 30평으로 한다. 그럼 10층 30평 이게 사업계획. 그리고는요. 누구에게 1층 101호를 주고 누구에게 1층 102호를 주는 게 관리처분계획. 이 관리처분계획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계획을 짜는 것은 조합에서 표결에 붙입니다. 조합에서 이제 표결이 되면요. 이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되었죠. 그러나 조합 결의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완전한 효력이 안 생겨요. 뭐를 받아야 되느냐?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인가를 받으면은 이 관리처분계획이 안이 아니라 확정이 돼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은 그대로, 사업계획은 그대로 조합원들을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이 됩니다.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이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청이 인가를 받기 전이라면요. 처분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는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거를 결의. 예를 들어서 왜 나는 조합원인데 나한테는 이 조합총회 회의장도 안 가르쳐 주느냐. 왜 그리고 조합총회 회의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계획 안에 대한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면 아직 구청장이 인가가 끼지 않으면 처분 아니죠. 당사자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수동이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되고요. 15번에 보시면 근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구청장의 인가가 있었죠. 그죠? 그럼 이제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이 돼요. 처분이니까 그때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퉈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결의를 다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조합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데 그러면 그 계획대로 이제 그대로 분양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의를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획을 없애야지. 그래서 보시면요. 따라서 인가가 있은 후에는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결의를 다투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었습니다. 재결이 있는데 이 재결에서는 뭐를 하는가 하면요. 재결에 대해서는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수용 면적 그리고 보상 금액을 결정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대부분은요. 면적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것이. 그럼 보상금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 재결은 처분이니까 취소소송 제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취소소송 제기하면 다시 재결하겠죠. 금액에 또 불만이 있으면 또 취소소송 얘기하겠죠. 이렇게 되면 소송이 무한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 재결에 대해서 보상금에만 불만이 있으면 아예 그냥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라. 나한테 만약에 수용 재결에서 1억 결정이 났다. 나는 3억인데 그러면 3억 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2억 5천만 원 지급하라. 그럼 그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분에 불만이 있지만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당사자 소송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분에 불만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특이한 소송이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형식은 당사자 소송인데 실제로는 처분 내용이 불만이 있다. 되게 특이한 거죠. 처분이면 항고로 가야 돼요. 근데 처분에 불만이 있지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겁니다. 물론 다른 법에도 몇 개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죠. 그러나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가 됩니까? 주체가 돼야 되겠죠. 17번은 그 얘기고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럼 국가가 피고인데 피고란에 뭐 태극기 걸어놓고 재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바로 이른바 누구? 바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지자체장이 대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왜 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은 원고 피고 주소가 다르면 어디입니까? 피고 소재지죠. 그죠? 피고 소재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국가가 피고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국가가 피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국가소지지, 이게 뭔 말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소지지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게 황당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조치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어디가 제일 합리적입니까? 부산이죠. 그래서 관계행정청의 소지지,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19번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이 안 돼요. 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요, 그래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을 둬요. 별도로 규정을 두면요, 이 규정을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을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면 법적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하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즉 바꿀 수 없는 불변 기간이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0번 문제가 되고요. 소변경은요, 취소해서 항고로, 취소해서 무효로, 취소해서 부작위로, 이런 것처럼 같은 항고 소송끼리도 되고요.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당사자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21번은 준용이 돼야 되겠죠. 22번입니다. 이게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는 관련 청구로 병합이 가능하잖아요. 병합이 가능한데, 병합이 가능하면요, 되게 특이해요.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그래서 하나의 법원에서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다가 같이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손해배상은 원래 민사 아닙니까? 근데 병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행정법원에서 같이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했더니요, 취소소송 자체가 요건을 못 갖추어서 각하돼요. 그럼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단독으로 심리를 못하죠. 각하합니다. 각하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각하되어야 된다는 게 2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집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법원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을 집행하겠죠. 근데 판결을 집행하려고 해도요,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판결력이 생기고 그래야 집행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돼야 집행되는데, 근데 돈 달라는 소송 같으면요, 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집행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돈 달라는 소송에서는 1심 판결만으로도 집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이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판결이 이렇게 합니다.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문은 임시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그게 가집행입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도 돈 달라는 소송이죠. 거기에서도 이기면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줘요. 이 판결은 임시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한다. 돈 달라는 게 이겼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만 지자체는 상대로 가능한데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하면 가집행을 못한다? 당연히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24번이 되고요. 25번입니다.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 소송에 준용이 됩니까? 안 되죠. 집행정지는 뭐를 정지하는 건데요? 처분을 정지하는 건데, 아니 당사자 소송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행정지가 우리 행정소송법상 무슨 구제입니까? 가구제죠. 가구제. 가구제는 뭐냐면요, 가구제는 아까 가집행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가구제는요, 재판 중에 1심이든 2심이든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판결 나오려면 1심 판결 또한 몇 년 걸리거든요. 그 판결 전에 뭔가 판결 중이라도 좀 임시로 좀 조치해주면 안 됩니까? 이게 이른바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예요.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인데, 당사자 소송에는요,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인 집행정지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사자 소송에서도 뭔가 판결 중에 뭔가 임시로 구제받고 싶은 그런 사항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당사자 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으로 가구제가 별도로 없으므로 우리 소송의 가장 기본법인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도 가구제로서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항구소송에서 말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민사법이니까 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도 준용해서 재판에서 임시구제를 해주겠다.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5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번은요. 조심하실 게 이거 틀리게 낼 때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내거든요. 그러나 기관소송은요. 27번에 보시다시피 기관상호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이 기관소송이고 26번은 민중소송입니다. 잘 보지 않는 개념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강은 끝났고 36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물이 소송에서 원고가 원하는 것, 그게 소송물이거든요.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처분이 뭐하다는 주장입니까? 위법하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법원이 판단해야 될 중심도요. 처분이 위법한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인 위법성 일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틀리게 낼 때는요. 계기의 위법 사유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냅니다. 아닙니다. 위법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이 되죠. 그러면 법원이 판단한 건 뭡니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걸 판단한 거죠. 그러면 또 소송 제기하면서 처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에 또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 때문에 차단되게 됩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요. 취소 소송에 관할 법원은 피고 소지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럼 이 중앙행정기관이 부처청이거든요. 그럼 이 부처청이라든가 이런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여러분 국가사무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사무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국가사무니까 대법원 소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지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법원 소지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서울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줄에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똑같이 국가사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최근에도 이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고가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걸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이 애매해서 잘못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를 하느냐. 그때는 만약에 관할이 없으면 이송, 관할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같이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으면요. 만약에 대전지방법원이다. 그럼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 민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할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으로 받고 심의하고 같은 법원이니까 만약에 서울 같으면 법원이 다르니까 이송하라. 그 말이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소 법원으로서, 그러니까 소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고 만약에 관할이 없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송한다라는 게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어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도 제기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각각 다르게 제기했습니다. 각각 다르게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면요. 같은 법원에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송이죠. 뭐를 뭐로 보냅니까? 관련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하실 게 뭐냐. 아까도 질문 많이 들어왔었는데 소송 제기는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지휘권이 강화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소송이 제기되어 있죠. 그럼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같이 하는 게 경제적이다.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이건 그렇다고 해서 원고한테 크게 불리한 게 아니죠. 오히려 원고 입장에서도 편하죠. 같은 법원에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 또는 직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처분에 대해서 제가 취소소송도 제기하고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를 하게 되면요. 둘 다 이기는 게 가능하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두 개를 합치는 거를 단순히 합쳤다. 그래서 단순병합이라 그래요. 단순병합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포장이사를 맡겼는데 이삿짐센터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아끼는 고가의 물건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계약 위반이에요. 당연히 계약서에는
안전하게 물건을 이송할 것이 있는데 그 안전하게 못했으니까 계약 위반이죠. 그리고는요, 과실이 있으면 이게 불법 행위도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약 위반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두 개 청구를 이 소송을 합치면 이거는 병합은 병합인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선택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이기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순 병합과 선택적 병합은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요, 두 개 다 성립하는 게 가능해요. 취소, 손해배상 둘 다 이기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계약 위반도 될 수 있고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성립 가능하죠. 이거를 양립 가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처분에 대해 제가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을 제기를 하면요,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요, 취소소송, 무효소송,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는 동시에 성립이 안 돼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양립 불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양립 불가한 거는요, 두 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도 동시에 두 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죠. 두 개 다 성립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때는요, 원고 입장에서는 순서를 매겨줘야 돼요. 판사님, 일단 취소 소송부터 먼저 심리해 주시고요. 아니면 무효소 판결 내려주세요. 라고 순서를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도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이 안 되는데 동시에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순서를 매기는 거를 1순위, 2순위,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무효확인과 취소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단순 선택 안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가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부가 처분이 있었고요. 조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제가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조세부가 처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조세부가 처분이 중대명백하면 부당이득이지만 취소 사유면 부당이득이 아니거든요. 왜? 부당이득은 원인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른바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먼저 이겨서 조세부가 처분을 없애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판결만으로 조세부가 처분이 없어지는 게 형성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성력은 판결이 효력인데 모든 판결은요, 판결의 효력은 1심만으로는 효력이 안 생겨요. 판결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돼야. 판결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심 판결에서 내가 조세부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이겼더라도 조세부가 처분은 취소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부당이득이 안 돼요.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조세부가 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병합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에서 함께 판결할 거 아닙니까? 같이 판결하겠죠. 그럼 여러분 1심에서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한다 그랬으면 당연히 법 논리적으로는 조세부가 처분이 취소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법감정서는 돈도 반환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병합이 되었을 때만큼은요, 조세부가 처분의 취소 판결이 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용이 돼요. 병합이 된 경우는.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냐? 관련 청구가 병합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 이기기 위해서는요, 조세부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절차,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그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그 절차에서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7번은요. 바로 원고가 되려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7번의 충북대학교 총장은요. 얘는 사람, 즉 주체가 아니죠.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가는 원고가 될 수가 있을지라도 충북대학교 총장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아닌 법인의 기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고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국가기관한테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게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바로 9번에 바로 선관위원회 위원장. 바로 이런 경우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공무원이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징계 들어가야 돼요. 징계 들어가야 되는데 선관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무시하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를 무시하면 선관위원장은 고발되고 형사처벌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가 부당하면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서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지시를 자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채로 불응을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행정기관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 소방청장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저기 9번과 11번입니다. 11번. 10번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기관의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그러면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에게도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8번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요건은 이게 갖추어져야 본안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고심에도 존속을 해야 되고 이를 응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8번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여러분 행정 주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행정 주체끼리는 건축허가라는 말을 안 써요. 건축협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건축협의가 곧 건축허가고 건축협의 취소가 건축허가 취소가 됩니다.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는 게 1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번은요.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어요. 아니 수익적 처분을 왜 다툽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14번은요. 권리는 소유권도 있지만 점유권도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독서실에 계시면 독서실 의자를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아니죠. 점유권도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이 침해된 자도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 소유는 제3자지만 체납자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권리거든요. 그 권리에 대해서 만약에 박탈이 되면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문은 등록을 해야 돼요. 신문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행을 못합니다. 근데 이 제주일보사라는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이 신문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상표 제주일보라는 신문사 오래된 신문인데 경영이 어려워져서 제주일보의 그런 이름을 누군가에게 넘겨요. 그래서 이 명칭 사용을마다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요? 제주일보사로부터 영업을 양도했다라고 신고를 해서 양도받았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게 수리가 된 거예요. 그게 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제는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신문사는요. 제주일보사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우리가 아예 인도받았다라고 신고해서 수리가 되면요. 같은 신문을 두 개에서 발행은 못하겠죠. 그러면 기존의 원고는요. 수리됨으로써 자기들은 신문 발행권이 박탈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발행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신문사 내가 인수했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게 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주일보사는 더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게 15번입니다. 그리고 16번은요. 우리 버스사업 같은 경우에 버스사업법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사업에 신규 노선 면허를 내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요량에 적합할 것. 그럼 여러분 수요량에 적합할 것 이걸 왜 두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수요는 주는데 버스사는 계속 늘어나면요. 경영이 악화되겠죠. 그럼 경영이 악화되면은 그건 국민한테 피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부도나면 국민한테 피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서 수요량에 적합할 것이라는 것은
업자들끼리 지나친 경쟁을 하는 것을 막겠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어느 정도 경영상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법의 취지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요, 만약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누군가가 또 노선 면허를 받으면 기존 업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특허 관련 법률이 이렇죠. 그래서 관련 법이 업자들 사이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원고 적격이 있다. 그게 16번이죠. 17번을 보시면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사업자, 특허업자니까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번은요. 환경영향평가구역 안에 주민은요.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댐을 만드는데 반경 1km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그러면요. 그 법의 취지가 1k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은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주민은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 밖의 주민은요. 원고 적격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없습니다. 헌법상의 환경권은요.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환경권을 가지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이 뭐죠? 소송 요건은 누가 증명을 하느냐는 겁니다. 원고가 할까? 피고가 할까? 원고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할까? 피고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소송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원고죠. 원고는 당연히 판결을 받고 싶어 하겠지. 피고는 집에 가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소송 요건의 전부가 다투어지면 원고가 입증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 밖의 주민은요. 스스로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주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반경 1km까지가 환경영향평가구역인데 거기에 주민은 아니지만 1km 안에서 농사를 짓고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온도변화, 습도변화, 소음, 진동 생기겠죠? 말의 성장에 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농작물의 생장에도 지장이 분명히 초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 영향평가구역 안에 주민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누리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봤었죠. 그러나 한 번씩 오는 사람, 일시적으로 누리는 사람, 또는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일시적이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18번과 19번이 되는 겁니다. 까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는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증,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이요, 만약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권이라는 게 없어요. 영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투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 그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려는데 거부된 사건. 외국인은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승준은 원고 적격 인정되었거든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유승준은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예요. 유승준 같은 사람을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재외동포는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특히 더 기억하실 거는 뭐냐?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취지로 거기 보시면요. 20번에 보시면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 귀화를 하려면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관계 있죠?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일단 체류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이거를 뭐 취업 목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것들이 체류 자격 변경이거든요.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강제 퇴거 명령 우리나라 입국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21번은 바로 말씀드린 재외동포 유승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처분해요.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없어졌잖아요. 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면 소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비록 처분이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1개월 기간이 지났으면 그 영업정지를 더 이상 다투는 건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전에 받은 처분이 가중처분되는 조건이면, 그러니까 1회 반시 1개월, 2회 반시 3개월, 3회 반시 6개월, 그러면 가중처분되니까요. 이 처음에 1개월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없애놔야 다음에 받더라도 그게 1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처분되면 소익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23번은요.
입영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 입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인 신분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습니다. 단 23번처럼 뭐 하면요. 이 사람이 입영 처분 받고 나서 특전사 지원 입대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영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군인 신분은 여전히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23번, 24번이 됩니다. 그리고 25번은요.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5번. 26번은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게 이 불이익의 처분청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소속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상청장이 징계됐다. 그럼 기상청은 환경부 소속이거든요. 환경부 장관이 피고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취지로 급을 맞춰요. 권력 분립으로서 대법원장이 해도 급을 낮춰서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이 해도 국회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27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 장관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 어떤 처분하면 그때는 피고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거를 꼬아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6번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28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처분했는데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당연히 권한을 승계한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승계한 행정청, 승계받은 이 뜻입니다. 29번은 한 번 나왔는데요.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했는데 국가가요. 이제 기업은 국가가 간섭 안 하겠다 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업무도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없지만 조문의 취지는 그래요. 그래서 없어졌죠. 승계되질 않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구를 피고로 할 거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이죠. 국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된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29번입니다. 없게 된 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른바 합의제행정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제행정청인 위원회가 돼요. 단 노동위원회 빼고 노동위원회는 법이에요.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 위임이 되죠. 서울시장의 권한을 만약에 동작구청장으로 넘기면 이게 권한의 위임이거든요. 그럼 권한이 위임이 되면 그때는 누구 이름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느냐? 동작구청장 이름으로 처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권한이 넘어가니까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근데 내부임은요?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내부임하면 여전히 서울시장이 권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서울시장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한이 내부임되면요? 위임청이 피고가 돼요. 단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에게 내부임했는데 동작구청장이 지 이름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작구청장 누구누구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동작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바로 자기 명의로 하면 그러면 거기 보시면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했다는 말이 지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부임이 되면 상급행정청이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한 없이 했다는 말은 지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되는 거죠. 처분청과 통제한 자가 다르면 처분청이 되는 거고요. 조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그죠? 그러면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느냐? 의회입니까? 공포권자입니까? 항상 공포권자 생각하시라 그랬죠. 왜? 법은 공포 20일이 지나야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면 공포권자가 됩니다. 물론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공포권자가 누구냐? 원래 공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러나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교육조례죠. 교육조례는 교육감이 공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감을 피고로 한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5번이죠. 36번은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피고를 고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치는 것을 피고의 경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고를 고쳤죠. 그러면 고쳤으면 바뀐 피고를 상대로 또 공방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소송 자료, 소송 기록을 낼 수 있는 시기는요, 사실심까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피고 경정에는 사실심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를 고치면요, 고친다는 거는 뭐냐, 종전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고 바뀐 피고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떠올리셔야 되죠. 신소의 제기는 언제까지, 신소의 제기는요, 새로운 소의 제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원고가 신청해야 됩니까? 당연히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피고의 경정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면요, 만약에 2월 1일자 처분에 대해서 4월 1일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일에 피고를 고쳤습니다. 피고를 고쳤는데 고친 때 제기된 거로 보면요, 제소기간 지나버려요. 2월 1일, 8월 1일. 그래서 고쳤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친 피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제기된 거로 본다는 것이 38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피고 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법원이 직권으로 못해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요, 위원회로 피고를 삼아야 될 거를 위원장으로 잘못 삼은 겁니다. 피고 잘못 지정되는데 곧바로 각하해버리면 매몰차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법원이요, 원고로 하여금 해석을 통해서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권리이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성명권이에요. 이름은 권리인데 사실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요, 피고 잘못 지정했다 그래서 곧바로 각하하면 안 돼요.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고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성명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 했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위법하다가 돼야 되겠죠. 40번입니다. 소송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소송에 같이 뛰어드는 것이 소송 참가죠. 이 소송 참가는요, 만약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참가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재심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송 경제상 바람직하지 못해요.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재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한꺼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고 피고가 신청을 하든 제3자가 스스로 신청을 하든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너도 들어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40번이죠. 그리고 참가를 하게 되면요, 이 참가인의 지위는 원고 피고와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작구청장이 A한테 공장 허가를 해줬는데 동네 주민이 소송 제기합니다. 그러면 원고는 동네 주민, 피고는 동작구청장이죠. 그래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들어오면 얘가 소송 참가인이거든요. 근데 동작구청장이 1심에서 치고 나니까 귀찮아요. A 항소 포기. 그러면 실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A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상급 법원의 판단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참가인은 단독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이 항소를 하면 항소되는 거예요. 참가인이 항소했는데 다시 동작구청장이 항소 취하, 이러면 또 황당하죠? 못해요. 그게 41번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요건을 못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참가가 허용된다는 게 41번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